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장부터. 오늘 시장 왜 이러는 걸까요? 우선 이제 저희가 배당락 이후에 예. 뭐 금융투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외국인 쪽에 배당 매수 수요 이후에 매도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은 줄어든 거래대금 속에서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올 때 시장의 상승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잘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계적인 매도 속에서 거래대금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 기계 매도 속에서 지수의 낙폭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상했던 것보다 어제 오늘 증시의 하락이 조금 더 가파르게 느껴지는 이틀간의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 기사들을 이제 보고 계실 텐데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식 돈 벌려면 1월에 사서 4월에 팔아라. 수익률을 보면 4월의 수익률이 코스피 기준으로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1월에 살짝 좋았다가 2, 3월에 눌렸다가. 이것대로라고 하면은 2월, 3월에 사는 게 더 이득 아닌가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4월 평균 수익률 3.3%로 가장 높고 앞서 보신 내용이고요. 1월 순매수 5조 5천억으로 가장 많고 업종은 에너지, 소재 순 3%대였습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네, 지금 이제 앞에서 본 그림은 이제 7년간의 월 평균 코스피 수익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스닥의 1월 효과, 중소형주의 1월 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사실 이 내용과는 조금 이거보다 아마 데이터가 더 그렇죠. 1월에는 더 좋겠죠.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를 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가 Sell in May and go away. 맞아요. 5월엔 팔고 떠나라. 그죠. 그리고 이제 11월에 들어와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 확률이 100%라고 한다면 맞을 겁니다. 근데 사실 100%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내년도 시장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의 지수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불안 요소를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도 해당 뉴스가 동일하게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미지수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섹터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4월 달에 수익률이 가장 좋았었던 섹터는 에너지, 그리고 소재, 그다음 반도체 섹터 순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에너지 섹터 내에서의 기대감 자체는 종목별로 유효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지수가 무조건 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모멘텀을 가진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통계에 대한 오류가 있어요. 그렇죠. 이 통계라는 것은 7년 수익률이잖아요. 평균이기 때문에 이 7년 동안 매해 똑같은 비중으로 똑같이 샀을 때의 수익률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계산인 거고요. 뭐 이 중에서 뭐 언제는 사고 언제는 팔고 이러면 또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계는 통계일 뿐. 자, 그러면은 계절성을 그래도 고려하면서 내년을 준비한다 했을 때 어느 기간에 매수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현재 이제 뭐 베이스 기본 가정 깔고. 사실은 저는 오히려 이제 유효성은 4월 달에 이제 이 수익률이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이제 1, 2, 3월 달과 1월 달에 1월 효과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2월 달, 3월 달 같은 경우 그러면은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YOY 기저부담이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1분기는 좀 재미없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약간씩 줄어드는 실적에 대한 이슈 때문에 결국은 그 YOY 기저가 낮아지면서 실적의 기대감들이 반영될 수 있어요. 2분기부터요? 그렇죠. 2분기가 아니라 사실은 더 후반을 예상을 하고 있고, 저는 3분기, 4분기 관측이 많던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상저하고를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저가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24년도의 실적 밸류에이션을 끌고 오는 리포트들이 많을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YOY 데이터의 하락폭은 줄어들고 내년도의 YOY 데이터는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실적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쪽에 포커스를 좀 둬야 될 것 같고, 4분기는 왜 그러느냐, 말씀드렸듯이 4분기는 확률적으로 높은 시기이긴 해요. 4월 달. 4월은 왜요?
4월달 같은 경우 5월 전에 이제 한탕 수익을 좀 노린 이러한 부분들의 매수세가 꽤 유입됐었던 경우가 많고 시장에 다양한 난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과거의 경험칙을 생각해 보면 4월달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기대감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단기적인 투자 시점 자체는 연초보다는 예. 뒤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그렇군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라서 그렇지 이게 미국 지수 가지고 보면 5월이 아마 마이너스로 떨어질 거예요. 네. 여기가 굉장히 이제 더 1월부터 4월이 플러스 쭉 갔다가 그래서 이제 계절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4월 정도에는 단기적인 우리가 투자를 위해서 보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하셨고 세린메이의 격언은 보통은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더들이 이때 다 네. 여름 휴가를 굉장히 길게 떠나서 매매를 그 전에 다 끝내놓거든요. 거기에 이제 동참하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보셨고 당장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1월 효과 무시할 수 없잖아요. 네. 이제 코스피 말고 코스닥으로 데이터를 놓고 보면 확실히 1월 달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죠. 통계치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소형주를 본다고 하면 네. 연초에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예.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는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월 달에 이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바뀔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희가 뭐 다음 뉴스에서도 준비를 했지만은 오늘 또 갑자기 외자판호 발급 소식과 함께 예. 주가가 움직였듯이 중국 내 뉴스 모멘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12월 말까지라고 중국 관련주들의 얘기를 했지만은 최근의 수급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1월 달도 역시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1월 효과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시기다라는 거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주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주가가 부진했었던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로봇 관련주 이런 것들이 과연 성과를 보일 수 있을지 아직까지 확신하기는 어렵지만은 예. 그런 쪽에 받는 가능성도 조금은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2차 전지주가 잘 버텨주는 모습도 의외였고 로봇은 내년 길게 보는 테마로 정말 많은 곳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이제 미국 내 이제 월가에서도 주목하는 섹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긴 호흡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요. 예, 앞서서 외자 판호 이야기를 해주셨기 네. 때문에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에서 이것저것 생각지 못한 카드들이 꺼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어제 오후에 들려온 게임 판호 소식. 예, 미국에서 중국에서는 게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판호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죠. 일종의 서비스 허가증 같은 건데 보통은 자기네 회사들만 내자 판호라고 하는데 그것만 계속 열어주다가 아주 오랜만에 외자 판호를 열어주면서 여기에 한국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넷마블은 자회사까지 포함해서 네. 게임 한 3개라고 전해지고요. 넥슨과 스마일게이트 1개씩. 이거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었어요. 무슨 드라마나 영화는 이제 나올 만한 건 다 나왔다. 아, 왜냐면은 드라마 같은 경우 예. OTT 방영 그리고 그 이후에 일반 채널에서 드라마 방영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는 새로운 개봉작들이 영화관에서 나와야 된다. OTT가 아니라. 근데 예. 그거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예, 오. 뭐 나와야 될까? 사실 컨텐츠 쪽에서 더 나올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다음은 게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게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게임주들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좋을 것이냐? 그게 이제 따져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만약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불안 요소가 있죠. 왜냐면 우리가 펄어비스 검은 사막 출시가 중국의 판호를 받고 됐을 때 초창기에 이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었다가 이후 매출액이 뚝뚝 떨어지는 거 보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거 카피가 똑같이 생긴 게 이제 중국에서 네. 게임이 있다고 한 그건가요? 그거는 저도 사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별로 성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그리고 과거부터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히스토리컬하게 신작의 기대감
혹은 해외 진출의 기대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오히려 해당 이슈들이 발현되고 난 뒤에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입장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닫혔었던 중국 시장이 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떠한 종목군들을 봐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겠죠.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봤잖아요. 넷마블이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넷마블은 정말 대형 게임사 중에 가장 어려웠었던 기업이에요. 이 회사의 차입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업 적자 규모도 꽤 됐었고요. 신작도 나올 때마다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런 기업일수록 이런 모멘텀의 주가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회복 탄력성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말씀드렸듯이 안 좋을 때는 진짜 제일 못났었던 기업들 봐야 된다. 그래서 항공 쪽 같은 경우도 티웨이 항공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더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펀더멘탈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요 아직까지 이제 판호를 받지 못했지만은 신작이 나와야 판호를 받겠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내년도 1분기부터 매 분기 신작이 놓여져 있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그래서 기업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급등을 하나요? 그게 아닐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모바일 게임 쪽 신작을 계속해서 내놓을 카카오 게임즈 같은 기업들이 펀더멘탈 기준으로는 좀 더 좋다. 그리고 이제 테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못났던 넷마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제 넥슨 게임즈가 올라서고 있죠. 예. 결국 이제 허가받은 게임은 넥슨 게임즈에서 만든 게임은 아니지만은 그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넥슨의 재팬. 무슨 게임이죠? 이번에 허가받은 게임이? 저희가 게임을 안 하니까 아니요 제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메이플이 받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메이플 스토리. 네 메이플 예. 스토리가 그거하고 넥슨 게임즈하고 관계는 없죠. 아니요. 근데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그 게임을 만든 회사가 이제 넥슨이지만은 우리나라에 이제 넥슨이라는 이름 달고 거래할 수 있는 회사가 넥슨 게임즈밖에 없고 어차피 이제 관계가 있는 관계사기 때문에 예. 움직이는 건 이해가 되지만 사실 테마적인 측면으로서의 주가 움직임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넥슨 게임즈는 뭐 하는 회사예요? 넥슨 관계사고 예. 게임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그래서 넥슨 GT하고 이제 합병이 된 회사고 다양한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서비스하고 이런 회사들이 넥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일본 쪽에 상장돼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관계사로 엮여 있어서 직접적인 어떠한 그 이번에 외자 판호 열린 것의 수혜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 테마성 움직임 그죠. 정도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넥슨 게임즈 먼저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단기 시세는 못 나뉘죠. 뭐 넷마블 이런 게 될 가능성이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딱 한 종목만 놓고 한번 기대감 가지고 볼 만한 종목이라고 하면 저는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크래프톤이 이제 12월 2일 날 카리스토 프로토콜을 출시한 이후에 사실은 주가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게임사들의 포커스는 사실 PC, 콘솔 이쪽에 들어가는 게임을 만드는 기업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졌었거든요. 예. 하지만은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특히 이제 돈을 끌어모아야 될 기업들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잘 돈을 벌 수 있는 모바일 게임 만드는 업체들의 기대감들이 다시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특히 중국의 판호 발급이라는 것은 모바일 게임 쪽과 또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 게임즈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게임주 안에서 탑픽으로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요거 볼게요. 중국인 항공편 예약 400% 급증한다고 합니다. 이 예약이 이제 우리나라로 오는 쪽인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중국 내의 한국 관광, 뭐 항공편 예약, 검색량 이런 게 폭증이라고 합니다. 서울, 제주, 부산, 순. 중국의 해외여행 내년 70% 회복할 거라고 하고 뭐 업계는 들썩이고 있는 상황 뭐 이런 내용들 이건 어떻게 풀이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요것도 이제 그저께인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결국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웃바운드,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인바운드 고객 수가
더 빠르게 늘어날 것 같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항공 쪽보다는 면세, 카지노 같은 기업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실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좀 뒤로 이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 우리가 중국으로 우리가 가는 가려고 거는, 하는 사람들은. 예. 하지만은 중국 내부에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 중국 내부에 이제 중국 국민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얼마나 오고 싶겠어요. 얼마나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수요가 폭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입국자들에 대한 새로운 방역 지침, 예, 규제 제한 쪽으로 가닥 잡더라고요. 그렇죠. 미국. 그리고 예, 이제 일본, 예. 인도도 그렇고. 예, 일본도 이제 격리 기준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도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 수 때문에 예. 격리라든지 이런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은 한 번씩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특히 이제 중국 쪽의 이슈는 조금은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규제적인 요소를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이것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규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당연히 면세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매력 순으로 가장 우위에 놓을 수 있는 건 면세점이라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제가 카지노 관련된 예, 기업들, 그저께 카지노 관련 기업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격리 규제가 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오는 카지노에 대한 수요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일적으로 올 수 있는 따이공, 즉 면세점의 수요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카지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일본인 입국자가 또 실적을 이미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면세 쪽의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 면세 사업자들의 흐름이 기대가 될 수 있다. 규제까지 고려했을 때 이렇게 예.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면세 사업자가 있겠지만은 예. 저는 그 중에서 호텔신라. 탑 가장 큰 거. 그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이제 퓨어 플레이어가 주가의 탄력도가 제일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인바운드 입국자 수가 늘어날 때 다양한 부분 쪽에서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고 우리나라의 이제 또 아웃바운드 여행객 수의 증가와 함께 공항 면세점 쪽에 대한 기대감 좀 확대될 수가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따이공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마진이 떨어졌었는데요. 네, 보따리상들 그죠. 대리 구매해주는. 네. 예. 그들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할인 수수료가 적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꽤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이제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호텔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호텔이 아니라 백화점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백화점 쪽 같은 경우는 22년도 내내 좋았었던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호텔신라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못난이주의 개념으로 맞습니다. 주셨네요. 이제 회복 탄력성이 조금 더 클 것으로 보이는 면세 사업부의 부진으로 더 발목이 잡혀 있었던 호텔신라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일단 면세점에 대한 의견 좀 들어봤고요. 나머지 항공주의 낙폭 뭐 이런 게 좀 거세게 나타나서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실 것 같아서 혹시 네. 코멘트. 예. 아까도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항공주들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온 게 부담이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고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아웃바운드가 좀 약하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의 부담감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일전에 우리가 항공주들의 흐름에서 봤듯이 지금 대부분의 이제 자본 관련된 부분의 이슈들은 좀 해소가 된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실제 데이터들이 나올 때 주가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매수를 하기가 약간 부담스러운 구간일 수 있겠지만은 월별 데이터 기준으로 중국 쪽의 아웃바운드 수는 제가 보기에는 한 2, 3개월 뒤부터는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춘절 연휴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정점을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요. 왜냐면은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닐 거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는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한 3월 정도 양회 전후에는 결국은
아웃바운드 수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단기적인 부담은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또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갈 가능성도 있군요. 네. 예, 차분히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열고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CES 2023 예, 매해 1월이면 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최대 가전 박람회인데 일단 5대 키워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메타버스, 당연히 이제 차세대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휴먼 시큐리티,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겠죠. 예, 뭐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드론이 여기에 좀 포함이 되고 UAM, 뭐 로봇, AI 뭐 이런 것들입니다. 메타버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뭐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까 증권사에서 조금씩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자료가 많지는 않은데 네. SK증권에서는 당연히 이제 LG전자 여기 늘 매해 꼽혔던 예, 종목이기도 합니다. 전장 쪽이고요. LG노텍, 뉴프렉스, 나무가 그리고 메리츠증권에서는 예, 뉴프렉스하고 이노텍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쪽인데 APS 홀딩스, 뭐 SNU 선익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장 혹은 뭐 메타버스가 많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웹 3.0, 요거는 블록체인 쪽이고 메타버스 카테고리 추가가 됐다라는 내용. 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런 효과를 얘기하는 또 하나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뭐 지금 얘기하는 CES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항상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라고 하는 또 굉장히 오래 예전에 예. 이제 페스티벌이지만 그런 이슈들도 있었고 MWC 그렇죠. 그거 굉장히 주목 많이 받았는데. 예,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뭐 JP 모건 컨퍼런스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기대감들을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CES의 이번 주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전통적인 세트 쪽에서의 기대감은 거의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휴대폰 특히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전 쪽의 혁명은 사실상 CES에서 소개되기가 좀 쉽지 않은 내용들이 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게 메인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 나르는 차 뭐 이런 네. 쪽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불과 몇 년 전에 또 자동차 CEO가 처음으로 또 시작 인사를 하면서 자동차 쪽으로 갔다가 예.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기기로 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의 기대감은 제조업체 즉 세트라는 거죠. 그리고 세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메타버스와 연결된 XR 기기 쪽에 대한 관심도가 그나마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소니라든지 아니면은 메타 그리고 애플까지 더해져서 주요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XR 기기의 출시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쪽에 선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큰 맥락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미래 기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핵심 키워드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이죠. 네, 사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XR 기기 쪽에 우리나라의 제조사들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은 사실은 카메라 쪽입니다. 뭐 카메라를 범용적으로 봤을 때 그냥 카메라 모듈 혹은 조금 더 발전시킨 3D, 예. TOF 카메라, 뭐 OIS 이런 것들까지 발전된 카메라들이 있겠지만은 결국 이제 카메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카메라는 세트 쪽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모바일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주요 세트 업체들, 주요 카메라 업체들이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모바일 쪽에서도 피해가 덜하고 XR 기기 쪽의 성장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메타버스의 테마에 가장 선구자적인 주가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카메라 모듈 하면 이 휴대폰 쪽. 네. 근데 여기 휴대폰의 성장이 지금 이제 정체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완숙기의 산업 구조가 들어가 있으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그 다음 단계가 자율주행이었는데 지금 그죠. 쏙 들어갔고 네. 이제 메타버스 기기 쪽으로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대표적으로 LG노텍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까 뉴프렉스나 뭐 다른 쪽 말씀. LG노텍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분기 실적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는 뭐 분명히 LG노텍은 기회를 준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피해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나무가라는 기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예. 예. 이유는 뭐냐면은요. 다른 카메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전략거래선 쪽에 예전부터 납품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같은 경우는 사실 플래그십 모델에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게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세트업체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략거래선의 플래그십 모델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고 점유율을 늘려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바일 쪽의 피해가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지금 폴더블 쪽에 카메라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바일 쪽의 부담감이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TOF, 3D TOF 쪽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전략거래선 쪽에서 올해 주요 기기를 내놓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제품까지도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카메라 모듈 업체들 대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실적을 올해, 내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냥 그동안 많이 알려진 그런 종목 말고 괜찮은 기업 숨겨져 있는 걸 찾아야겠군요. 네. 그 가운데 하나 나무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